안녕하세요. 뚱찌 딸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3번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가장 강렬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워낙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이 보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봤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인지하면서 감명을 받았던 건 한 3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충격 그 자체였고요. 저한테는 그 비슷한 즈음에 피렌체라는 도시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새벽에 피렌체와 맞닥뜨렸던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의 전율이 있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제가 불멸의 마에스트로라고 분류하고 싶은 그런 감독이고요. 그런 불멸의 마에스트로 하면 그 지휘자를 얘기하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그런 정도의 모든 음악적, 예술적, 극적, 연극적 이런 거를 다 자기 안에 완벽하게 제어할 줄 아는 감독으로서는 단연 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 안에 체험된 그런 감독은 다시 나오기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런 생각이 단언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너무나 저희한테 소중하고, 그런 예술적인 체험을 그 감독의 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제가 보면 일전에 소개시켜 드린 영화 있을 거예요. 버트 랭카스터, 그때 바바라 스탠릭하고 살인 전화, 그때 아주 뭐 앳된 역할로 해서 나오는 버트 랭카스터가 여기에서는 노년의 귀족, 그러니까 저물어 가는 시실리아의 귀족 살리나 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자 같은 그런 역이죠. 그 옆에는 알랑드롱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불멸의 클라우디아 까르디나알레. 이 영화는 제가 이 감독의 영화는 적어도 한 7편 정도는 다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위대한 영화들이니까요. 이 영화 레오파, 원작은 일가또 빠르도 표범이라는 영화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같은 감독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베니스에서 죽다 잘 알려져 있죠. 아센박의 역할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인상을 그 미묘함을 잘 표현해줬던 덕 보가드. 저는 덕 보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최고의 연기 중에 하나는 조셉 로제 감독의 그 영화도 다루고 싶어요. The Servant, 하인이라고요. 그 영화 너무 그 영화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죠. 맞은편은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미를 갖고 있었던 타치오네요, 그죠? 스웨덴의 그 배우였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이 흐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구스타프 말러를 막 많이 듣지만 그 영화 만들 그 시점에 60년대 구스타프 말러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화에서도 안톤 브루크너의 음악이 전면에 흐르거든요. 1954년에 안톤 브루크너의 음악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감독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독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를 막 뭐 본인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같이 오페라 연출도 했었고, 젊은 시절에는 의상 디자이너도 했었고, 장 르누아르 감독의 조수도 했었고, 뭐 연극도 연출을 했죠. 그리고 뭐 조르지 스텔러, 당대 최고의 그 무대 연출 감독이죠.
과 더불어 작업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캐리어를,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보면 어렸을 때 본인 가문 때문에 밀라노의 라스칼라의 그 한쪽을 뭐 차지하고 있었죠. 로즈 한쪽을. 어린 시절부터 뭐 음악적, 그리고 문학적, 그리고 예술적, 회화적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길게 보이는 저분이고요.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분이고, 아셨죠? 누군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검은 그 베일을 드리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굽니까? 아, 비극적 여인. 그러면서 저 영화에서 너무 아름다움. 로미 슈나이더잖아요. 저 배우를 보면 그냥 가슴이 아립니다. 그 오른쪽에 프로필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헬무트 베르거. 오늘 감독의 그 연인이기도 했죠. 헬무트 베르거. 가장 오랜 시간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보조 연출, 조연출도 꽤 프란체스코 로지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뭐랄까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그런 다양한 작품을 하게 되는 프랑코 제피렐리가 사실 이 영화의 그 감독의 조연출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영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저 영화는 지금 로미 슈나이더하고 헬무트 베르가 있는 저 영화도 다를 거예요. 저 영화는 루드빅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바그너에 거의 미쳐 있었던 그 어디죠? 바이에른 그쪽에서 왕이었죠. 루드빅.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거죠. 저 영화 엄청납니다. 저 시절에 또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저런 영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그너, 말러, 안톤 브루크너 같은 그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모차르트라든지 그런 음악도 상당히 많이 흐르거든요. 그런 거의 운용 자체도 자유자재로 합니다. 보통 음악의 식견을 갖고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그 연출이 불가능할 정도. 그리고 무대 연출이나 그런 쪽에서도 엄청난 그 장식과 더불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대가죠. 대가 중에 대가 중에 대가. 그 영화를 보는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이 영화부터 저는 열어가고 싶어요. 비스콘티의, 보셨죠? 이름은 루키노 비스콘티. 1906년부터 1976년. 오늘의 영화는 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뭐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클래식거 뭐 50에서 영화 감독의, 당연히 루키노 비스콘티 차지하겠죠. 근데 저는 이상향과 파멸 사이,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내용을 봐도 비스콘티 같은 감독을 이 정도로 그냥 훑어서,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저는 별로 이해가 별로 잘 안 돼요. 이런 내용 자체가. 아니, 이분이 해서 뭐 글을 못 쓰고 그런 거를 떠나서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비스콘티는 이렇게 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감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를 하나하나 저와 따라가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이 영화의 1954년 영화고요. 이 영화 제목이 센소인데, 센소는 불어로는 센스, 이탈리아로는 센소 하면 감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감각, 여기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애증이라고, 여기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요, 치명적인 애증이라고 했는데, 애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한 7, 80%는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감당하기 힘든 감각의 영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감각인데 그런 종류, 뭐 감각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초점이 그러네요. 감각, 그런 본인을
초월해서 본인이 그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감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주인공의 왼쪽에 있는 분이 알리다 발리거든요. 저 오스트리아 쪽 넘어가는 이탈리아의 옛날 유고 지금 지역에서 태어나신 건데,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일부하고 이런 쪽이 다 이태리였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지역 태생인데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그때 알텐베르그, 예, 이름 자체가 상당히 귀족이라 나중에 보면 그거를 간단한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해서 성을 발리라고 해서 짓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배우는 어떤 배우냐면, 프랑스에 예전에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프레드릭 미테랑이라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해서 그 문화적 식견이 대단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정영일 선생님처럼 가끔씩 영화 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영화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꽤 잘 알고, 어떻게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 표현할 때 보면 잉글리드 버그만, 그레타 가르보 정도와 비견할 수 있는 배우로 이 알리다 발리를 꼽습니다. 저는 알리다 발리의 최고의 이 연기가 저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센서의 연기가 이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알리다 발리는 조셉 커튼, 오손 웰즈가 나왔던 영화, 캐롤 리드 감독의 제3의 사나이, 치타 음악이 흐르는 그 영화 기억하시죠? EBS에서 예전에 자주 했으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조셉 커튼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나오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알리다 발리입니다. 여기서의 연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 맞은편에 있는 팔리 그랜저가 분한 프란츠 말러, 거기서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에서 온 거 맞습니다. 프란츠 말러, 프란츠는 프란츠 슈베르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슈베르트 음악도 가곡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 치명적인 사랑을 갖다가 연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치명적인 사랑이, 본인의 어떤 치명적인 사랑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거의 미쳐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감정의 그런 밸런스, 그리고 감정의 극한, 이런 부분이 저는 나름 상당히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감정의 극단이 마지막에 그 절규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선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연기 자체하고 이 영화에서 배역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배우는 잊을 수 없는 리비아 세르피에리. 저한테는 그냥 리비아 이름이고요. 여기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마치 저의 인생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또 보면 팔리 그랜저 말고 이제 마시모 지로티라는 어떤 배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알리다 발리 옆에는 스튜어트 그랜저라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스튜어트 그랜저라고 나오죠? 이게 그 비디오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데 여기에 위에다가 스튜어트 그랜저라는 배우가 있어요. 유명한 배우죠. 엄청난 배우고 당대 여배우들의 그 남성 상대에 역이되었던 아주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특히나 보면 에바 가드너, 그 다음에 그레이스 켈리, 뭐 다 상대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배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스튜어트 그랜저가 아니라, 그랜저는 그랜저인데 이분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분 영화도 이게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니콜라스 레이 감독, 저번에 그 영화 뭐였지? 진짜 미녀와 건달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에서 글로리아 그레암의 얘기를 하면서 조연상 받은
그때 글로리아 그레함이 2번 니콜라스 레이하고 니콜라스 아들하고 해서 결혼 2번 중에 4번 중에 2번이 그랬다 그랬죠. 그 감독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그들은 밤에 산다. 여기에서 이제 주연으로 나옵니다. 남자 주연. 팔리 그란저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그 여기 주인공이에요. 여기 보면 스튜어트 그란저가 아니라 팔리 그란저.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이 배우 같은 경우 이 영화가 최고의 배역이었지 않나. 원래는 어떤 배역을 하려고 그랬냐면 루키노 비스콘티가 원했던 거는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말론 브란도 커플이었습니다. 그 커플도 이 영화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열할 정도로 그 아래 교활함과 한편으로 천진난만함이 있는 그러면서 그 극단을 오고 나가는 광기 되게 옅은 그 무게감에서 여린 무게감에서 그런 배우로서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펠리 그란저는 이 영화에서 프란츠 말러라는 중이 역할을 그냥 뭐 그 광기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 소년 같은 이미지에서 이제 광기에 물들고 알코올에 물들었을 때 이 장면이거든요. 펠리 그란저 여기서 이제 프란츠 말러 중위와 리비아 세르피에리 벌써 그 백작 부인이 백작같지 않고 일반인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나락을 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이 장면에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어디냐면 이런 오페라를 배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게 이제 오스트리아 장교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막 귀족들이 그 로즈 안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태리 독립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세르피레리 백작 부인의 사촌인 우소니 남작 로베르토 우소니가 있는 거죠. 그 역은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마시모 지로티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태리 영화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배우죠.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배경이 언제 배경이냐면요. 1866년 배경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태리가 통일을 앞둔 한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벌어지는 건데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프러시아하고 이태리하고 합작이고 그 반대편에 오스트리아하고 해서 쿠스토자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패하게 되죠, 이태리가. 어쨌거나 몇 년 후에 이제 이태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베네치아에 주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병력 중에서 이제 장교들은 뭐 수시로 오페라를 보러 가고 그 안에서 오페라를 보러 온 백작 부인 그리고 그 오페라를 보는 와중에 이제 이태리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꾸미는 그 사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촌하고 우손이 남자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오스트리아 장교인 프란츠 말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우연히 그렇게 음악 중간에 맞서게 되고요. 맞서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날 결투를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 우리의 주인공인 이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투를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프란츠 말러 그 중위를 좀 오스트리아 그 대령한테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비아 세르피에리하고 그렇게 첫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리비아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하고 프란츠 말러 중위가. 그러다가 어떤 뭐 간단한 사건, 간단하지는 않죠. 그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걸어가는 와중에 오스트리아군 시체를 그 운하 근처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잠시 이제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오게 되고, 그걸 그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면서 둘이서 이제 그 어떤 뭐 사랑의 그런 느낌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날 이제 사랑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만들어져서 우리 리비아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이 이제 열렬한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프란츠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그 본인의 별장, 그러니까 남편의 별장 있죠. 그쪽으로 이제 모두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프란츠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별장으로 가게 되고 못 만나고, 그 별장에서 이제 그 프란츠를 잊어가고 있는 중에 또 프란츠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 각본은 누가 썼냐면, 여기서도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 제가 뭐 안다 이걸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이 내용에서 19세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전쟁을 배경으로 백작 부인의 불륜의 사랑을 그린 비스콘티 감독의 호화대작.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건 보이드의 단편 소설을 영화한 격정적인 명작으로 19세기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베니스를 무대로 청년 장교와 백작 부인의 운명적인 만남과 이별을 묘사한 아름답고도 잔혹한 사랑의 이야기다. 첫 느낌부터 보이드가 아니라요, 보이토거든요. B-O-I-T-O. 그리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그 오페라 좋아하시면 메피스토펠레라는 이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를 만든 쓴 사람이 아리고 보이토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아리고 보이토의 형인 까밀로 보이토가 바로 이 소설을 썼거든요. 단편 소설. 보이드하고 보이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앞에 그 배우도 그 바꿔놓고, 이런 부분에서 그 섬세한 터치가, 특히나 이 루키노 비스콘티 같은 완벽한 감독의 작품을 놓고 이런 거는 좀 그리고 비스콘티의 리얼리즘에 철저한 중후한 연출. 비스콘티의 리얼리즘. 비스콘티가 이 작품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이태리의 네오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거는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식의 언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본인의 첫 이제 칼라 영화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서 본인이 속한 가장 귀족적인 배경에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리얼리즘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베리의 박진감 넘치는 연기가 압권이다. 근데 베리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뭐 하여튼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이거는 제가 여러 편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화거든요. 그거를 조금 깊숙이 다뤄보고 싶긴 하네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잠깐, 이 잡지도 예전 오랜 잡지인데 여기서 뭘 다루고 있나 볼까요? 오세시오네, 1942년 작품이죠. 오세시오네 라테라 트렘마의 흔들리는 대지, 그죠? 그 다음에 안나 마난이 나왔는 벨리시마 1951이고, 그 다음에 센소 1954. 센소 나오네요. 좀 볼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저기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프란츠 말러를 만나러 오는 리비아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이죠. 저기에서 엄청난 모욕을 느끼고, 이거는 이제 짐을 싸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들의 별장으로 가자고 하니까, 센소 볼까요? 다마 콩시언스 히스토리 이탈리안, 어떤 내용들이 이 부분 중요하네요. 비스콘티 공주가 비스콘티 공주가
admirablement avec sa peinture de Risorgimento. Risorgimento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태리 통일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J'ai toujours pensé à Stendhal. J'aurais voulu faire la Chartreuse.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냐면 샤트루즈가 팔마의 수도원이라는 스탕달의 작품이 있죠. 저도 너무 스탕달 작품에서는 저는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해요. 스탕달의 팔마의 수도원 같은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세텔라 모 이데아 나의 이상이었고 그리고 센소 까이에드 시네마 호마네스크 예, 이 영화는 대단히 좀 호마네스크적인 어떤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오페라 얘기가 나오네요. 베르디 여기서 베르디 보세요. 비토리오 에마뉴엘레 레 디탈리아. 사실 베르디 오페라가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베르디가 어떻게 보면 이태리 통일을 원하는 이태리의 그 당시 국왕이 이제 비토리아 에마뉴엘레 2세였어요. 베르디, 비토리오 에마뉴엘레 레 디 디탈리아. V에 따오고 E 따오고 레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디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할 때 D 그리고 I 이탈리아 해서 베르디. L'amour j'ai fait sauter les sentiments là là dans une histoire guerre de rébellion. 그 비스콘티 이 부분 괜찮네요. 네. On songe effectivement à la phase de Proust. 프루스트의 막셀 프루스트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프루스트가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그 작품 안에서 après la forme de l'espace. 마치 공간의 형태를 띠도록 하는 거. 가능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여기는 베니스의 붉으면서 파스텔 톤에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전묘적인 피렌체적인 전묘를 섞었다. 사운드 좀 전에 저는 그거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을 어떤 시간 공간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 시간, 둘이서 이렇게, 비스콘티의 영화 중에서 보면, 항상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제가, 그런 거면 논문 주제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사 논문 중에. 인물들이 가진 시간의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 공간에 따라서. 제가 이런 쪽 쓰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서 그런데 그런 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스콘티 영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엄청난 중요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 플랑 세퀀스가 많고요. 그걸 따라서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인물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플랑 세퀀스 같은 게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예, 이 동영상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옮겨볼 수 있어서 좋네요. 벌써,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 스타트 부분에서는 마지막 그 얘기만 조금 할게요. 영화가 이제 시작될 때 배경은, 라페니체.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에서 가장 역사적인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죠. 그거 한참 전에 한번 불탔잖아요. 불탔을 때 이 비스콘티의 센소가 그걸 고증해서 복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처음에 오페라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라페니체에서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오페라는 베르디 아까 보면 비토리오 엠마뉴엘레 레 디탈리아 그거에 마치 약자처럼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태리 부흥운동 통일운동의 어떤 약자 같이 느껴지는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Il Trovatore 작품이 있죠. 음료시인 트루바두르를 얘기한 거기에서 이제 말리코 줄거리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산막에 말리코가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디겔라비라 로렌도 푸오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저 강렬하게 막 불타는 그 장작의 불꽃을 보라. 원래 그런 의미인데 뭐 강렬하게 타오르는 저 이제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 자기의 어머니 그 아추체나가 잡혀 있는 그 루나 백작한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공격을 하겠다고 해서 내 피로 해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막 불살라 버리겠다 뭐 그런 강력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저 위에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서 꼭대기층에서 뭔가 그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그 이태리 사람들한테 이제 좀 도발이 되는 그 도화선이 되는 그런 첫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계속 뭐 한 7, 8분 이상 흘러가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그 오페라가 끊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위에서 뭐 장미 꽃부터 해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준비했던 음모가 그 안에 막 종이하고 막 비바 이탈리아 하면서 이탈리아 만세 뭐 장군이 오고 있어 하면서 뭐 이제 아래층에는 전부 오스트리아 장교들이 공연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발을 하는 거죠. 그 도발 과정에서 그 리비아의 사촌인 우소니 남자가고 막 이렇게 좀 뭐 행동을 하려 하고 그걸 이제 저지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란츠 말러 중위가 뭐 얼떨결에 된 거죠. 그래서 둘이서 결투를 하게 되고 결투를 갖다가 하자고 그렇게 약속이 되고 그때 이제 자기 사촌인 우소니가 걱정이 되니까 공연을 보고 있던 우리의 여주인공 리비아가 이제 그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대령보고 부탁을 합니다. 말러 중위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말러 중위가 그 보고 있는 로즈로 와서 그 옆에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제 첫 만남이 되는 거죠. 그때 옆에서는 계속해서 산막에 이어서 그 노래에 이어서 이제 그 주인공인 말리코를 사랑하는 레오노라가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레오노라가 이제 뭐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나머그 술 알리로제 해서 이게 사랑의 장밋빛 날개를 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밋빛 날개를 단 사랑이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아픈 한숨을 쉬어라 비참한 제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소서 그 방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희망의 바람처럼 그 사랑의 기억 이 정도까지 이제 딱 노래를 할 때 그 사랑의 기억 하는 순간 사랑의 꿈을 일깨워 주세요 이 대사를 하는 순간 이게 로데스타 알레 메모리에 이 부분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나가자고 하면서 남편을 막 재촉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벌써 이 가사 부분에서 벌써 연관이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비참한 죄수, 언젠간 죄수가 되고 아픈 마음을 그리고 그 방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희망의 바람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흩날리는 이런 느낌, 바람처럼 저는 보면 늘 비스콘티의 영화에서는 그 창가에 이렇게 커튼이 조금씩 흔들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이 영화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음악으로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이 쓰이는데 7번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격정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좀 클라이막스인 분위기의 부분을 따다 쓰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일 이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처음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베네치아 중심 거리에서 이 리비아와 이 프란츠 말러가 만나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에 그 안톤 브루크너의 7번 교향곡이 이제 시작을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아주 이렇게 막 피어오를 때 그 음악이 따라다닐 때 그때는 마치 그 방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희망의 바람처럼 딱 이렇게 그 카메라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희망의 바람처럼. 마치 바람이 부는 듯한 서서히 스미는
그런 어떤 플랑 세퀀스들이 즐비하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비스콘티가 그 감정을, 그러면서 그런 어떤 카메라의 움직임과 더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베니스의 장식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 방이라든지 어떤 공간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브루크너의 음악이 함께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냥 예술의 최고의 단계의 그런 섬세함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해서 제가 2편에서는 이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저작권 부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3-1이 되는 거고, 한 5번에 걸쳐서 짧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